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모델을 훈련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죠. 모델이 훈련 데이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데 막상 실제 데이터에는 잘 못하는 경우. 바로 이 과적한 문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게 사실 최종 목표잖아요. 훈련 때 못 본 데이터에도 잘 작동해야 진짜 의미가 있으니까요. 오늘 그 핵심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과적합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훈련 데이터에 있는 그 사소한 노이즈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딱 맞네요. 시험 범위는 달달 외웠는데 조그만 응용 문제가 나오면 손도 못 대는 상황 같은 거죠. 특히 요즘 딥러닝 모델들 파라미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그 복잡성을 못 따라가면 이런 과적합이 쉽게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걸 막는 방법들이 중요할 텐데, 첫 번째로 정규화, 이건 어떤 건가요?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게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느낌? 네, 맞아요. 모델 학습할 때 손실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모델 가중치,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벌점 같은 걸 추가하는 거예요. 벌점이요? 네, 가중치가 너무 크면 모델이 특정 데이터에 좀 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L2 정규화는 가중치를 전반적으로 좀 작게 만들고요. L1 정규화는 좀 더 나아가서 아예 불필요하다 싶은 특성의 가중치를 0으로 만들기도 해요. 오, 그럼 특성 선택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정규화를 얼마나 세게 걸지는 이건 실험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모델 자체를 건드리는 거 말고 데이터를 더 많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데이터 증강이라고 하던데 특히 이미지 쪽에서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네, 데이터가 많으면 당연히 좋죠. 모델이 더 다양한 패턴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무한정 모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씩 변형해서 뭐랄까 양을 뻥튀기 하는 거죠. 아, 뻥튀기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 이걸 살짝 돌려보거나 밝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좌우를 뒤집거나 이렇게 여러 버전을 만들어서 모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같은 고양이지만 다른 모습으로요? 네, 그러면 모델이 아, 이런 변화에도 이건 고양이구나 하고 더 잘 일반화하게 됩니다. 수치 데이터면 약간의 노이즈를 섞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훈련을 너무 오래 시키는 것도 문제라고요. 조기 종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법인데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계속 좋아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따로 떼어놓은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과적합 신호군요. 그렇죠. 모델이 이제 훈련 데이터화에만 너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검증 성능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에서 훈련을 딱 멈추는 겁니다. 오,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근데 너무 일찍 멈추면 덜 배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멈추는 시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 보통 검증 손실이 몇 번 연속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멈춘다거나 이런 기준을 씁니다. 가장 좋았던 때의 모델을 저장해 두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군요. 다음은 드롭아웃인데 이건 좀 신기했어요. 훈련할 때 신경막 뉴런 일부를 그냥 꺼버린다니.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죠? 네, 이게 정말 재미있는 발상인데요. 신경막 뉴런들이 학습하다 보면 특정 뉴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잘하겠지 하고요. 아, 팀플 할 때 에이스한테 의존하는 것처럼요? 아, 네, 비슷합니다. 드롭아웃은 매 학습 단계마다 일부 뉴런을 그냥 랜덤하게 쉬게 만드는 거예요. 확률적으로요. 그러면 남아있는 뉴런들이 제가 없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특정 뉴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군요.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마치 여러 개의 좀 작은 모델들을 동시에 학습시켜서 합치는 그런 앙상블 효과를 내서 모델이 더 튼튼해집니다. 일반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 앙상블 효과요? 개별 기법들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문제에 맞는 모델 구조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미지 문제는 CNN을 쓰고 뭐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는 RNN이나 트랜스포머로 쓴다거나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중요하죠. 데이터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과적합을 줄이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된 앙상블 기법도 과적합 방지에 아주 강력한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요? 결정 트리를 여러 개 쓴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과적합을 박죠? 결정 트리 하나는 과적합되기 쉽다고 들었는데요. 네, 결정 트리 하나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학습하기 쉽죠. 랜덤 포레스트는 그걸 막기 위해 두 가지 장치를 써요. 첫째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조금씩 뽑아서 각 트리를 학습시켜요. 이걸 배깅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각 트리 노드에서 분기할 때 모든 특성을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특성 중 일부만 또 무작위로 뽑아서 그 안에서 최적의 분기점을 찾아요. 아, 데이터를 무작위로 뽑고 특성도 무작위로 뽑고 되게 무작위성이 많네요. 네, 그 무작위성 때문에 각 트리들이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게 돼요. 약간씩 개성이 다른 트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트리들의 예측을 모아서 평균을 내거나 투표를 하면 하나의 트리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고 일반화 성능이 좋아집니다. 물론 개별 트리의 깊이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네요. 정교화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증강, 조기 종료, 드롭아웃, 그리고 모델 구조 선택과 랜덤 포레스트 같은 앙상블까지. 오늘 과적합을 피하는 핵심 기법들은 정말 제대로 훑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법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죠. 모델이 훈련 데이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날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능을 내도록, 즉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적합을 막는 여러 기술적인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모델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데이터 자체의 품질, 그리고 그 데이터가 현실 세계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가 과적합 위험에 어쩌면 더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다음 프로젝트 하실 때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